네, 이틀 연속 100명을 웃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다가오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확산세가 커질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명이 추가됐습니다. 일단 전날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사흘 동안 그 세 자릿수이다가 두 자릿수로 줄었다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고요. 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는 거는 다행이고 최근에 50에서 150명 정도의 수준을 1단계로 전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서의 생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환기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네. 지금 할로윈데이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그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자유롭지 않아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면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에서의 확산을 최근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 광주 SRC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엿새 만에 128명이나 확진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요양병원이나 노인병원은 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지만 예, 예. 엿새 만에 128명이 확진됐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환자 이외의 의료진이나 또 보호자, 간병인 모든 층을 아우르는 그런 숫자라서 그리고 아직은 최대 잠복기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요양병원이나 이런 노인병원에서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조금 저희가 방역하는 거에 있어서 약해지는 거는 마스크는 어느 정도 잘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잘 네. 착용하고 있느냐 그 방법의 문제 하나 하고요.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나의 방법의 그렇죠. 문제요. 이 코 아래로 살짝 내리게 되는 경우가 꽤 흔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턱스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네. 합니다만. 예. 이걸 일부러 뭘 먹기 위해서 턱으로 내리는 거는 아닌데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코 아래로 불편하죠. 내려올 수가 있어서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손 씻기는 처음 그 코로나 코비드 사태가 생겼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조금 자주 씻는 거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 방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처음에 노인 환자들은 사실 고열이 없을 수가 있어서요. 노인 환자들의 행동이 조금 힘이 없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이렇게 조금 변화하실 때 예, 바로 예. 확진을 시작하면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해서 그런 처음 확진 수준에서 조금 더 조기에 확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이 많은 경기 남양주의 행복회 요양원에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46명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같은 건물에 요양원이 7개나 있어서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양원이 공기가 좋은 데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지금처럼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요양원이 있다는 건 이거는 공기가 좋은 곳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여기에 또 요양원 이외에 이 수영장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런 예, 예. 것을 통해서 또 전파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외부 사람에 의해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을 네, 이야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제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약간의 균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에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접촉을 잠시라도 하게 되면 예, 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의 균을 가지고도 약간의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그런 것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 바이러스를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에 요양원이 존재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예, 예. 그중에서는 7개가 같이 모여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 좀 더 위험성이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장소에서 지난 8월에도 건물 내 요양원 두 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좀 연관이 있겠습니까? 워낙 좀 시기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 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지금의 감염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기는 예.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8월의 것이 10월, 11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속적으로 감염이 있다고 볼 그렇겠죠. 수는 예. 없지만 아마 분명히 좀 더 감염이 쉽게 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의 요양원이 모여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딘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예. 자, 안양 노인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나흘 만에 36명이 나왔는데 지금 뭐 계속 사례들을 보면 뭐 요양원, 노인보호시설, 요양병원 이런 좀 고위험군 시설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근무자라든지 시설 이용자들의 어떤 방역 지침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형 병원에 비해서 이런 요양원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네네. 발열 체크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염이 생기면 그때 전반적으로 모두 확진 검사를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거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계속 고위험군이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이런 곳들은 한번 이런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개개별로 체크를 해봐 주시면 예. 노력을 하는 데에 비해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방역 실태를 정부에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방역 실태도 그렇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확진 검사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게 규칙적으로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요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조금 아까 2차례 생긴 부위는 아마도 하느라고 하는데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과 또 이번에 생긴 10월에 곳을 다시 생긴 네. 곳은 예. 그런 곳은 한번 방문해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더 쉽게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면 예. 의료진들이 좀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직장이나 또 모임 곳곳에서도 지금 감염이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지금 12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일일 확진자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쎄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안심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1단계로 거리두기를 내리기는 했지만 예. 사실은 지금 숫자상으로는 원래 2단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숫자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400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지금의 상태를 이제 코비드-19 사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지금 어느 정도 개개인의 방역을 잘 하는 거로 믿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어느 부에서 확 감염이 나타난다면 숫자가 네. 확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는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자꾸 단계를 올리는 것만이 이런 방침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개별로 지금 이제 불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르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현재까지 48명이고 독감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교수께서는 브리핑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6명에 대해서는 뭐 대동맥박리라든가 심뇌혈관 질환이 확실히 지금 사망 원인으로 그러니까 확정이 기저질환이 됐다는 거죠. 있었다라는 건가요?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거와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네, 상관없이 그 원인으로 죽었다는 거죠. 예. 사실 뇌출혈은 기저질환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냥 즉사의 가능성이 50% 이상 되는 그런 질환이라서요. 네네. 이런 백신과 연관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26명 중에서 20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러지 반응에 가장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적어도 하루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이외에 이제 백신의 원래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칠 수 있다면 백신 이거는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감염이 갈 수 없고요. 불활성화 백신도 그런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망할 수 있고 예. 또 길렌바레 같은 경우가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이지만 임상 증상으로 근육마비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호흡근까지 마비가 와야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기에 없다는 얘기이기는 하고요. 네. 하지만 사망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지금 20경우이기 때문에 부검이나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사망 원인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이 예방접종을 일주일 정도 좀 늦추는 것이 어떤지 이런 좀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예방접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독감 유행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겪게 되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의사들이 보는 입장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의협에서 얘기하시는 거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질병 예방과 감염 알러지를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보통 때 사망하는 수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협에서 일주일 정도 늦추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를 보자면 사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득이라는 점도 맞기는 하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이거를 개개별로 조금 컨디션에 이상이 있는 상태, 이제 예를 들자면 연세가 드신 분의 특히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자꾸 며칠씩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던가 식은땀이 나고 힘이 떨어지는 순간 또 뭐 설사나 이런 급성의 증상들이 있거나 앉기만 하면 조시거나 한번 낮잠에 빠져들면 한 2시간 정도 자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이게 체력이 완전히 저하됐을 때 증상이거든요. 이런 상태이면 사실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원을 끌어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건 심장이 혈액을 딱 돌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바닥났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한 2, 3일 정도 관찰하시고 체력을 좀 더 올리신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셨던 분은 내가 이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 적이 없으신 분들도 이번에 예방접종을 모두 하시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불안하시다면 조금 예방접종 시기를 늦추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개인의 컨디션을 이제 좀 잘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방접종 맞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컨디션을 잘 보고 예방접종을 맞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 시간에 못 맞거나 날씨가 이게 지금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도 뇌 혈관 질환의 위험이 이 일교차가 큰 때 높거든요. 한겨울이 아니라 일교차가 큰 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이나 이런 거 신경 써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예방접종 맞기 전 2끼니의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막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할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